자, 9번째 내용은요. 요 철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철손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철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철손 중에는 뭐가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와류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테리 맨 앞자만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와류손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이건 실험식이라 그냥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주파수에는 1승의 비례고 곱하기 최대 자속밀도 B에는 여기 이제 N승인데 이게 이제 규소강 기준으로 한 1.6승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1.6승에 비례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와류손의 경우에는 주파수에도 제곱의 비례고요. 그 다음에 최대 자속밀도 B에도 제곱의 비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단순히 주파수가 그럼 2배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2배가 되느냐, 뭐 2배 되면 제곱의 비례니까 뭐 4배가 되느냐,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이 F하고 B 사이에 이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F가 변하면 F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자속밀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관계, 이 F하고 B 관계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요거하고 항상 이제 물려서 봐야 되는데 전압 있죠, 전압. 이게 기전력식. 뭐 E1이 V1이기도 하고 E2가 V2기도 하고 하다 그랬죠. 이걸 뭐 V로 보든 E로 보든 뭐건 상관은 없는데 뭐 지금은 그냥 V로 보겠습니다. V는 4.44에 K는 1이라고 그랬죠, 변압기는. 분포권 단절권이 없으니까 K 1이고 파이 F 권수 N이요. 그러니까 변압기 권수는 그 변압기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이상은 뭐 그 안에 뭐 내가 뭐 변압기를 뜯어서 안에 권수를 풀러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변압기에 주파수만 예를 들어서 60Hz 집어넣어서 쓰던 변압기에 전원에서 50Hz가 들어갔다. 그럼 그 변압기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권수는 바뀔 리는 없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인가되는 이제 전압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한전에서 전기 주면 우리가 이제 변압기 걸어서 쓸 때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압 얼마? 뭐 공칭전압 몇 번, 뭐 6,600을 받으면 뭐 6,600. 거기에 주파수는 뭐 대부분 60Hz겠죠. 60Hz. 그게 이제 전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 주파수하고 파이관, 이 자속밀도, 이 자속밀도 B라는 게 결국은 철심의 단면적분의 철심을 지나가는 자속 파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은 변압기인 이상 그 변압기 내부의 철심의 단면적이야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면 이 자속하고 자속밀도도 그냥 비례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속을 자속밀도로 보시면 된다고요. 뭐 2배 된다 그러면 자속밀도 2배, 3배 된다 그러면 3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파이하고 F하고 이 전압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요. 전압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만약에 주파수가 그냥 뭐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주파수가 2배 됐다. 근데 이 전압이 만약에 일정하다. 변치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가 2배 됐는데 변압기가 같은 이상 권수가 바뀔 일은 없고, 그죠? 얘가 일정하려면 얘가 얼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이죠. 얘는 2배 되는데요. 얘가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면 2배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결국 이 전체는 어때요?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전압이 안 바뀌면 와류소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 여기서, 뭐, 파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 식을? 예, 파이는 다 넘어가니까 4.44 F N분의 V. 자,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파이의 비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요거의 비례죠. F분의 V.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F제곱 자속밀도 B는 그냥 파이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파이가 요거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분의 뭐 나머지야 권수는 바뀔 수 없고 4.4자도 뭐 바뀔 수 없는 값이니까 V의 자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여기 F제곱하고 여기 F제곱하고는 이거 날라가면 결국 V제곱이잖아요. 그럼 전압이 안 변하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전압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이 와류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파수가 어떻게를 바뀌든 그죠? 전압제곱에 비례한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류손은 주파수의 제곱, 자속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변압기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와류손은 그 다음에 요거 히스테리시스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히스테리시스손을 놓고 보면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주파수가 그냥 2배 됐다고 해볼까요? 얘가 2배가 되면 뭐 그냥 2배 됐다고 증가했어요. 자, 주파수가 2배로 증가. 근데 자속 밀도가 어떻게 돼요? 전압이 일정하다면. 일정해요? 그러면 얘가 2배 됐으면 자속이 2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2분의 1에 1.6승이잖아요. 그러면 주파수 때문에 2배 된 영향이 커요? 아니면 자속 때문에, 자속 밀도 때문에 2분의 1이 된 영향이 더 커요? 이 영향이 더 크죠. 이 승수가 1승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때문에 증가한 것보다 얘 때문에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소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감소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다고요? 주파수가 증가돼도 전압이 일정이면 와류손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얘가 감소. 그럼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철손이니까 철손은 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는데 전압이 일정하면 철손은 감소해요. 그냥 보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배 되니까 뭐 증가. 여기도 2배의 제곱이니까 증가. 증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전압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전압을. 네, 그래서 전압이 일정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파수가 증가하면 철소는 감소합니다. 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대부분 많이 나오는 형태가 주파수 증가했다. 근데 전압이 일정하다. 그럼 철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식만 생각해 보면 증가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 감소한다고요. 이 자속 관계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요 전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생각. 파이가 이렇게 된다. 파이가.
그러니까 여기도 식을 써보면 주파수 F,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됐죠? 아까 V분의, 아니 F분의 V였죠? F분의 V의 제곱, 제곱이 아니라 1.6승. 이런 텀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주파수, 이거 어차피 뭐 V가 일정하다면, 뭐 여기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 주파수, 요 주파수의 역수의 1.6승. 그러니까 주파수가 얘 때문에 증가된 것보다 얘 때문에 감소된 영향이 더 크니까 감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몇 번째로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절연류. 네,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입변압기라고 그러죠. 변압기가 변압기 중에 이제 그 유입변압기 1, 2차 건선이 있고요. 그거를 외함, 변압기 외함 속에다가 함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기름을 꽉 채운다고요. 그리고 뚜껑 딱 덮어요, 위에. 그 기름, 그 절연류, 절연류를 넣는 이유는 당연히 첫 번째는 절연입니다. 두 번째는 냉각이고요. 변압기도 부하가 걸리면 내부 건선들의 전류가 꽤 많이 흘러서 철손도 생기고 손실이요. 봉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부가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변압기 내부의 온도가. 그럼 이걸 냉각을 해야 되거든요. 냉각을. 자, 그래서 이제 절연유를 쓰는 이유는 절연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절연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냉각입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다고요. 변압기 절연유가 가져야 될 조건. 첫 번째는 당연히 절연을 잘 해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1번 절연유 구비 조건.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냉각을 해야 되잖아요. 냉각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냉각을 잘 시키려면은 그 절연유 비열이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예, 커야죠. 커야 됩니다. 비열이 작으면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비열이 큰 물질들은 한참을 가열해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철심을 감싸고 있는 절연유는 비열이 커야 냉각에 유리하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비열이 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절연유 불 붙으면 안 되죠. 온도 상승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화점이 인화점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네, 높아야죠.
인화점이 높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이 올라가야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 인화점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화점이 높아야 되겠죠? 인화점은 높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저 주상변압기 바깥에 전봇대 걸려 있는데 그거 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고점은 낮아야죠. 네,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또 뭐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뭐 상식선에서 해결해 보면 되는데. 네, 산화되면 안 돼. 이거 변질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쉽게. 네, 쉽게 상하면 안 돼요. 뭐 변질하지 말 것. 뭐 이제 변질된다는 얘기가 산화죠, 산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산화되면 안 되고. 자, 다섯 번째. 요게 이제 많이들 틀리시는데, 점도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점도. 점도가 높으면 이제 뭐 끈적끈적하니 이제 뭐 그 조청이나 엿같이 된다는 얘기고, 예, 점도가 이제 낮으면 이제 물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점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예, 낮아야 돼요. 점도가 낮을 것. 점도가 높으면요, 우리 조청이나 이제 꿀 같은 거 이렇게 통에 담겨 있는 걸 그 유리병에 보통 담겨 있잖아요. 막 흔들면 그 꿀 속에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생기는데, 그 기포가 잘 나와요, 못 나와요,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근데 절연유 중에 기포가 생겼는데 그게 밖으로 못 나오면, 그 기름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 기포 부분은 절연이 파괴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점도가 높으면 안 돼요. 예. 물처럼 돼 있어야 뭐 기포가 생겨도 쫙 떠서 올라오잖아요, 금방. 예. 자, 그래서 점도가 낮을 것. 요거요. 요거.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면서 보면 잘들 기억을 하시던데, 요거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절연유.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뭐 여섯 번째 하나 뭐 더 얘기하면 침식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 네, 침식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설명 문제로 나오겠죠. 다음 중 뭐 절연유가 가져야 될 특징이 아닌 것은, 뭐 맞는 것은, 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이제 뭐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써놓는 게 낫겠네요. 자, 열화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열화라는 얘기는 절연유의 열화예요. 절연유의 열화.
자, 열화라는 얘기는 뜨거운 열이 아니고요. 우등생, 열등생 할 때 열자예요. 그러니까 열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연유가 상해서 절연유의 성질이 열화된다, 열성화된다. 그러니까 좋지 않아진다. 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절연유가 상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절연유가 그러면 이제 이런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되니까는 이제 절연이나 냉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화를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콘서베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콘서베이트. 그냥 단순한 형태로 그릴게요. 이게 변압기예요. 그 여기 기름이 꽉 차 있어요. 절연유가 뭐 건선 다 들어 있고 하겠죠. 근데 부하가 걸리면은 여기 내부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 절연유가 외부 공기하고 자꾸 접촉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 공기 중에 수분 이런 것들하고 접촉하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밀봉 방식을 해요. 얘기한 김에 써야 되겠네. 두 번째, 밀봉 방식. 뚜껑 위에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뚜껑 부분이 그 변압기 위 뚜껑이요. 절연유 꽉 채우고서 위에다 뚜껑 딱 덮으면 그 걸어 올리는 걸쇠가 있어요. 그래서 걸쇠 딱 잠그면 압력밥솥처럼 돼요. 패킹이 있어가지고 그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시킨다고요. 외부 공기를. 그 밀봉 방식이요. 밀봉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밀봉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부하가 걸리면 아까 얘기한 손실들 생기고 뭐 철손도 있고 해서 손실 생기고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절연유 특성이 이게 열을 받으면 수소가스가 발생해요. 이 내부에서. 이제 가스가 생기는데 그 많은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소가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윗부분에 이제 수소가 차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절연유 자체도 좀 팽창을 할 테고. 그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근데 압력밥솥처럼 완전히 밀봉을 해놨다고 그랬고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뜨거워지죠. 그럼 이제 상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요, 숨쉬기를 해야 돼요, 숨쉬기. 호흡작용을 해야 된다고요. 팽창하면 내뱉었다가 압력을 이제 부하가 줄어들면 식으면 수축하니까 다시 뭐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얘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구멍 뚫어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파이프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콘서베이터로 올라온다고 이게. 여기 이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콘서베이터. 라고 하는 여유 공간이 있고, 이 콘서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호흡기 부분이 있거든요. 숨쉬게 하는 데가.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파이프로만 그냥 연결돼 있으면. 그냥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 밀봉해 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절연유가 여기까지 이제 채워져 있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개방형 콘서베이터라고 하는데 개방형도 있고요. 삼실 콘서베이터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방이 3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맨 먼저 접촉을 하는 게 요 콘서베이터 내에 기름에 먼저 접촉을 하겠죠, 공기가. 나중에 상하더라도 얘부터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기름 전체를 드러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것만 빨리빨리 교체를 좀 해주면 되잖아요.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절연유를 하고 그다음에 삼실 콘서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 3개가 이 기름의 높낮이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분 완전히 그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막히는 부분이 기름하고 기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기름과 기름이 막고 있는 그 사이 방에다가 질소를 충전합니다. 질소를. 근데 질소가 저 방부제 역할하는 건 아시죠? 요새 빵이나 과자 같은데 방부제를 안 넣고 요새는 질소 충전해서 나오거든요. 그 산소하고 결합을 못하게 해요. 산화를 방지한다고요. 그래서
콘서베이터, 삼실 콘서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콘서베이터 내에다가 질소 충전을 하게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요 호흡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직접 들락날락하는 요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브리더라고 하는데, 브리더. 요 브리더 부분에다가 이제 실리카겔을 잔뜩 채워 놓습니다. 기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숨을 쉴 때 외부에서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이잖아요. 이 수분이 여기에서 잡히겠죠. 실리카겔에서. 이제 흡습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네, 뭐 흡습제라고도 하고, 뭐 흡착제라고도 합니다. 네, 흡습제를 사용을 해요. 실리카겔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카겔.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절연유의 열화방지법을 다음 중 절연유의 열화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보기 중에 요 중에 3개가 들어가고요. 보통 요걸 뺄 것 같으네요. 질소 충전 요걸 빼고, 네, 그 수소 넣는다고 얘기를 해요. 수소. 네, 근데 수소는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열받으면 수소가 생겨요. 그리고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소 충전이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째로,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건 삼상이죠. 변압기에서 삼상 받아서, 근데 우리는 이제 단상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삼상을 필요에 의해서 이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 이건 이제 상을 변환하는 경우요. 상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상 변환입니다. 네, 간단한데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데, 상 변환하는 결선법이 일단 첫 번째가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전원으로. 그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는 어디에서 보통 쓰려고 저걸 많이 쓰냐면 전기철도. 전기철도 쪽 전원이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근데 한전에서 이상을 주진 않거든요. 삼상을 주면 그걸 이제 이상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삼상에서 이상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이게 결국은 상변환은 전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변압기 결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부. 그래서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변압기 결선법이 있다고요. 상변환 결선법 이렇게 쓸까요, 제목을?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시키는 결선법 3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드브리지 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가시면 이 스코트 결선하고 메이어 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그 결선을 그려달라고 그래요. 그리라고 그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기 가면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시는데 필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런 결선법을 쓴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코트 결선은 이건 문제에서 다른 말로 이게 T결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T결선. 근데 이제 이 T결선에서 이제 뭘 자주 여기서 물어보냐면 결선 이름도 물어보긴 하는데 이 스코트 결선 하려면요. 변압기, 단상 변압기 2대가 있어야 돼요.
부대가. 그래서 1차 측, 보통 이제 가마병이니까 1차가 권선이 좀 많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대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2차 측은 권선이 좀 적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상 변압기 한 대예요. 또 한 대. 1차 권선, 2차 권선, 1차 권선, 2차 권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1차 측 결선을 T결선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버려요. 이 단자는 죽입니다. 그리고 이 단자가 이렇게 해서 일정 구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중간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요때 이제 요 변압기를, 요렇게 쓰고 있는 요기를 T좌 변압기라고 그래요. 여기를 주변압기라고 하고. T좌 변압기. 근데 원래 권수비라는 게 아까 저 변압기에서 얘기했지만, 권수비가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권수비죠. 근데 실제 얘는 지금 권수비가 1차 권수가 어떻게 돼?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근데 요 연결하는 요 자리가 요 1차 권선 전체 길이 중에 딱 2분의 루트 3지점, 그러니까 요 길이 부분에 2분의 루트 3지점에 연결하거든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원래 권수비 N1 전체 권수 중에 얼마만 이용하는 거예요? 1차 권수는. 2분의 루트 3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수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T좌 변압기의 실제 이용 권수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상 변압기의 원래 권수비 앞에 뭐가 붙겠어요? 얼마만 쓴다고요? 1차 권수를? 2분의 루트 3만 쓰니까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된다고요. T좌 변압기 권수비가 이거의 권수비가 사용 권수비가 그래서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T좌 변압기 권수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 쓰는 이 변압기의 원래 권수비 거기에 2분의 루트 3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자, 요거랑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해놓은 거 보니까 뭐 하나 더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3상 받아서요. 6상으로 변환시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6상. 요건 이제 보통 정류하기 전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단상을 정류하는 것보다는 3상을 정류, 3상보다는 6상을 정류하는 경우가 더 좋은 직류가 되거든요. 맥동이 작은. 좀 더 반듯한 직류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철도 쪽에서 많이 써요. 이제 대신에 이건 운전용 전원을 쓸 때는 3상에서 2상으로 바꾸고 철도는 전기철도 같은 경우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류 방식을 쓰거든요. 그 신호 전원은 운전 전원은 교류를 그냥 쓰거나 하는데 운전 전류는 신호 전원은 직류라고 직류. 그 신호 전원 만들 때 이제 정류해서 쓰는데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상에서 6상 만드는 결선법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외우면 오히려 답을 찾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에 나왔던 것만 답을 찾으시려면 딱 두 개만 외우세요. 하나는 포크 결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6상, 이중, 성형결선. 이거 말고도 많은데 다른 건 외워봤자 오히려 답 찾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만 외우세요.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거. 포크 결선, 그다음에 6상, 이중 성형 결선. 3상을 2상으로 스코트, 메이어, 오드브리지 3개 외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T결선, T자 변압기 건수비 외우셔야 되고, 3상을 6상으로 요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이제 설명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간단해요. 12번째. 변압기. 고장을 검출하는 보호개전기. 이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전기 기계나 아니면 전력계통이 시설하고 설치하고 뭐 10년, 20년 뭐 고장 없이 쓰면 야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장은 뭐 쓰다 보면 고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놨던 뭐 조그만 고장이에요. 뭐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고장인데 이걸 고장난 채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확산되고 커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구간을 또는 고장난 기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세우고 그 계통에서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요. 다른 데로 여파를 주지 않도록. 근데 그걸 차단을 하려면 이제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고장나나 안 나나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걸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보호개전기라고 그러죠. 보호개전기.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과전류 개전기 그러면 뭐예요? 정상적인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면 그걸 고장으로 인식해서 이제 차단기 쪽에 신호를 줘가지고 그 고장 구간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고장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과전류라는 고장 이름을. 근데 이제 고장마다 이 사용하는 개전기들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중에 이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용 그 개전기가 있다. 검출하는 개전기가. 정확하게 내부 고장이에요. 변압기 내부의 고장을 검출하는 개전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부흐홀즈 개전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부흐홀즈 개전기. 이건 뭘 쓰냐면은 수은 접점을 사용을 해요. 개전기 내부에 수은 접점이 2개가 설치됩니다. 2개가. 근데 이 수은 접점 2개 중에 한 개는 압력을 검출해서 작동하는 거고요. 고장이 발생하면 변압기 내부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내부의 절연유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 압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콘서베이터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겠죠.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게 온도가 부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승할 때는 온도가 서서히 상승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밖으로 압력이 다 빠진다고요. 근데 고장 때문에 막 뭐 아크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압력이 순식간에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본체하고 콘서베이터 요 중간에 그 수은 접점이 설치가 돼가지고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수은이 밀려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수은이 원래 금속이잖아요. 액체지만. 그래서 수은이 들어와서 떨어져 있던 접점 사이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회로를 연결을 시키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그게 고장 신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검출하는 것. 또 하나는 2개라고 그랬잖아요. 2개 중에 나머지 1개는 뭐냐면 그 수소가스를 검출하는 용도입니다.
가스의 농도를 검출하는 용도로 쓰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고장을 검출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동개전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율차동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차동개전기, 비율차동개전기. 요 차가 뭐냐면 전류차. 전류의 차. 비율차동은 전류차의 비율을 가지고 동작시키는 개전기란 얘기예요. 자세한 건 이것도 전력에서 일단 내부적인 거는 배우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이 차동개전기나 비율차동개전기는 이 내부 고장, 폭넓은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부 고장 중에서도 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내부 고장 중에서도 주로 단락사고 검출용으로 사용됩니다. 차동개전기, 어차피 이건 똑같이 붙어 있죠. 이 차동개전기를 조금 보완한 형태가 비율차동개전기예요. 원리는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용도가 같은데 이 단락사고 검출용이에요. 내부에서 단락사고가 생길 때 층간 또는 상간에 단락이 생길 때 단락사고 검출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